안녕하십니까 학생과 학부모 여러분, 저는 예일디자인고등학교 취업부장 임승건입니다. 오늘 훌륭하신 강사님을 모시고 특성화 고졸 재직자 전형인 선취업 후 학습과 종합 전형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진로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강사님 나오셔서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스크를 벗을까요? 끼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특성화 고졸 재직자 전형으로 선취업 후진학을 메인으로 진행을 하게 된 우상재 강사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선취업 후진학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 대입의 전형적인 여러 전형들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여기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이 스스로 진학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어떤 좋은 사이트와 그 사이트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많이 접속하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목소리는 잘 들리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실제로 이제 그 선취업 후진학이 발생했던 그 어떤 계기가 어떤 그 대졸자들의 취업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문제가 있고, 아무래도 이 제도를 통해서 하면 어떤 취업에 대한 걱정은 없죠. 근데 이제 고등학교 졸업자들이 이제 바로 취업을 하시게 되고, 그 취업 현장에서 이런 부당함을 느꼈다는 어떤 설문조사가 있었어요. 58.7% 정도가 그렇다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아마 물론 어떤 그 내용을 전달함에 있어서 오해를 산 부분이 충분히 있을 수 있지만은, 어쨌든 간에 당사자가 그렇게 느꼈다는 게 이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력별 평균 초임 연봉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고등학교 졸업자에 비해서 전문대졸이나 대졸 분들이 아무래도 어떤 그 연봉의 차이가 분명히 있다는 게 통계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이런 전반적 이유 때문에 어떤 대학 진학이 취업 후에도 필요하지 않나라는 어떤 그 현장에 목소리가 있었고, 그래서 이런 제도가 2015년 이후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대학 진학을 필요한가라고 어떤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를 했는데 좀 더 이제 그 회사 생활하면서도 물론 여러 가지 업무를 배우고 습득할 수 있지만, 좀 더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싶다라는 어떤 경우가 있어요. 이 부분이 36% 정도 되고, 그리고 지금보다는 좀 더 나은 환경, 그러니까 좀 더 연봉을 많이 받는다든지, 아니면은 좀 더 전문적이고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조금 더 큰 회사로 취업을 좀 이직하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는 분들은 아무래도 진학을 희망하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34% 정도 되고, 더 많은 보수가 15%, 그리고 승진 등의 인사상 이유가 11%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현장에서 대학 진학의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게 조금 더 진학의 어떤 그 진입 장벽을 낮추고자 하는 제도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자, 특성화 고졸 재직자 전형이 어떤 건지를 제가 말씀드리면, 일단은 특성화고 또는 마이스터고 졸업자나 아니면은 혹은 일반고 학생이라도 그 고등학교 졸업 이후 취업을 희망하는 어떤 분들, 이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산업체에 3년 이상 근무, 제가 합산 가능이라고 있는데 이런 거예요. 이제 한 회사만 3년 정도 3년 이상 재직해도 물론 당연히 이 자격 조건에 들어가지만, 내가 만약에 사정이 있어서 회사를 만약에 3년 이내에 3번을 이직해서 3군데 회사에서 3년 이상 근무해도 인정이 되는 그런 제도라고 보시면 돼요. 중간에 이직을 할 수 있잖아요, 경우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합산이 가능하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에서 지원할 수 있는 특별 전형입니다. 즉 뭐냐면은 다른 분들하고 함께 경쟁하는 게 아니고 딱 이 조건에 부합하는 분들끼리 경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일반고 학생들하고의 그 경쟁보다는 아무래도 좀 진입장벽이 낮고 좀 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그리고 특성화고 출신 분들이 훨씬 더 유리한 그런 전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시를 보지 않고요. 오로지 학생부 전형으로 서류와 면접을 통해 학생을 모집합니다. 그러니까 학교에 따라서는 학생부 전형이 100%일 수 있고요. 보통 일반적으로는 7대3입니다. 학생부 전형을 7을 보고 면접을 3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특성화고졸 재직자 전형이 어떤 건지를 말씀드렸고요. 제가 하지만 이 실시하고 있는 학교가 그냥 많은 건 아니에요. 모든 대학이 실시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검색을 했습니다. 여기 검색을 했는데 대학 어디가라는 사이트로 검색했습니다. 제가 전체를 했을 때 68건이 나왔네요. 네. 그리고 저희 여기 아무래도 서울권이니까 서울 경기만 제가 따로 조사를 했는데요. 자, 이래 보시면은 서울권은 19건이고요. 경기권은 8건. 그래도 전국에 비하면은 비교적 많은 편이에요. 68건 중에 총 27건이 여기 수도권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수도권 쪽이 아무래도 이 재직과 전형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대학의 어떤 제가 몇 가지 대학을 제가 따로 왔는데요. 나머지는 제가 이렇게 검색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추후에 한번 검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경희대학교는요. 국제통상금융학부랑 문화관광산업학과 그리고 조리산업학과 이 세 군데에서 수시 모집이 있었고요. 이 작년에 올해도 경쟁률이 떴어요. 예, 올해 지금 벌써 원서를 썼지 않습니까? 쓰는 분들이 자 119명이 이제 정원인데 8.91이라는 경쟁률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사람들이 신청을 많이 하시고 그리고 밑에 중앙대학교 같은 경우는 보통 그 재직자 전형을 가장 먼저 하고 발달된 학교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수시 정시 두 군데 다 보고요. 그래서 경쟁률은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양대학교 볼까요? 한양대학교는 서울하고 경기 이제 캠퍼스 이렇게 해서 주로 이제 공대 쪽에 이제 융합공학과 있고 그리고 회계세무학과 이렇게 많이 뽑고 있습니다. 산업융합부도 있고요. 그리고 역시나 경쟁률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네, 요건 한성대학교. 이제 너무 이제 좀 네임밸류가 있는 학교들은 아무래도 경쟁률도 치열하고 그래서 이제 그 밖에 학교들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갈 수 있는 학과의 수도 좀 늘어나고요. 그리고 모집 경쟁률도 비교적 낮습니다. 자, 여기 예를 들면은 뷰티 디자인학과 모집인은 12명이면 0.67. 그러니까 지원하면은 다 합격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대부분 0점대죠. 네. 그래서 이렇게 어떤 수도권 학교에서도 굉장히 들어가기 좋은 어떤 이런 전형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재직자 전형 관련해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우선에 재직자 전형 지원은 일단 학생들만 모여서 그러니까 다른 일반 전형의 학생들끼리 이제 함께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반적으로는 그래도 야간에 주로 일을 하시니까 이제 퇴근 후에 야간에 이제 모여서 그 학생들끼리만 모여서 수업을 해요. 그러니까 별도의 어떤 강좌를 신설해서 딱 특수하게 이분들만 이제 수업을 듣고 이제 졸업을 시킨다고 보시면 돼요. 간혹 가다가 아닌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유롭게 개인이 알아서 수강 신청해서 하는 학교도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는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학과 선택에 제한이 있습니다. 제가 앞전에 요거 보여드렸죠. 요거 이렇게 보시면은 많지 않아요. 학과가 대부분 어떤 취업과 관련된 실용학문 쪽 관련된 학과들로 제한돼 있어요. 그리고 근데 어떤 학교는 학과 자체 선택에 제한이 없고 자율성을 보장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근데 보편적으로는 제한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거예요. 실제로 만약에 취업을 하고 이제 3년 정도 근무를 했는데 회사마다 사정이 있을 거잖아요. 뭐 업무가 좀 바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뭐 퇴근 시간이 좀 늦어진다든지 아니면은 뭐 학교의 거리가 좀 멀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경우가 있는데 회사에서 과연 협조적으로 학교를 보내주느냐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을 제가 만약에 장기적으로 나는 좀 취업을 한 뒤에 내가 좀 진학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딱 이제 입사 3년 차가 될 때나 아니면 그 전에 어떤 그 근무를 하시면서 그 사전에 선배님들한테 이렇게 사전에 이제 뭐랄까요? 그러니까 한번
여쭤도 보고 상담도 받아보고 이렇게 해서 주변 동료한테는 뭔가 이제 넌지시 얘기를 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이제 그 선취업 후진학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시기 때문에 특히 금융업계 쪽이 좀 많으세요. 그쪽에 이제 보편적으로 이제 보통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취업하시고 나중에 꼭 이제 선취업 후진학 이 전형이 아니더라도 일반 뭐 사이버 대학을 들어가시든지 아니면 일반 전형으로 진학을 하시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선배님들의 도움을 받고 어떤 어드바이스를 듣고 그렇게 해서 최대한 회사의 어떤 그 협조를 좀 구하는 어떤 편으로 어떤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회사를 그만두거나 해고당할 경우 어떻게 되냐? 이 부분이 있어요. 이게 보편 일반적으로 재직이 유지가 안 되면은 이제 취소가 돼요. 중간에 취소가 돼요. 그래서 재직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만 우리가 해고를 당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회사를 옮길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학교마다 좀 차이는 있어요. 예를 들면은 저기 중앙대학교 같은 경우는 퇴사하고 8개월 정도 유예기간을 줘요. 그러니까 8개월 안에 이직을 하시면 됩니다. 다시 재입사를 하시면 돼요. 어느 회사든. 그러면은 문제없이 진행되고요. 그리고 이거는 학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어떤 학교는 문제가 되지 않는 학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입학처에 문의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학교마다 제도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입학처에 문의를 하시고 그리고 또 다른 학교는 워킹홀리데이라고 아시죠? 그 호주하고 캐나다, 일본 등에 이제 유학을 할 때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받고 그러니까 목적이 거기서 일을 하면서 이제 여행을 한다라는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까지도 재직이 유지가 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학교도 있었어요. 어떤 사례를 들어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입학처를 문의를 하라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5번 야간으로 공부하는 것이 힘들지 않을까? 왜? 당연히 힘듭니다. 당연히 힘들어요.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하는 거는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사실 일만 해도 너무 피곤하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학교만 다니고 계시는데 학교만 다녀도 무척 힘이 드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제 아침에 일을 하고 저녁에 공부하고 어떤 이런 패턴으로 이제 만약에 4년제 대학을 다니시면 4년간 유지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만만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각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재직자 전형의 장점이 있어요. 장점이 뭘 것 같습니까? 일단은 졸업 후에 취업 걱정이 없습니다. 그렇죠? 취업 걱정이 없어요. 이미 취업이 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대학을 입학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들어갔다가 이제 취업을 걱정하고 저도 그랬고요.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좀 마음이 가벼운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내가 이미 나아가야 할 길이 좀 정해져 있잖아요. 다른 보편적으로 보통 대학을 진학하시면은 나하고 적성에 맞는 어떤 학과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 생각했지만 막상 배우고 나니까 전혀 다른 경우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좀 아무래도 좀 자신의 진로가 좀 굉장히 흔들거리는 경우가 있어요. 흔들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나의 방향이 좀 일정하니까 그리고 이미 취업이 돼 있고 내가 내가 일과 관련된 어떤 필요한 학문을 배우기 때문에 이게 연결이 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취업 걱정이 없고 또한 나의 그 어떤 커리어가 좀 더 상승하는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은 장점입니다. 그리고 학비를 벌면서 학교를 다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경우에 따라서 뭐 부모님들께서 지원해 주시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내가 번 돈으로 학교를 충분히 다닐 수 있다라는 점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반 전형보다는 내신 등급이 낮아요. 특성화고하고 왜냐하면 이게 제 사례가 있는데 뭐 건국대학교의 사례인데 건대 같은 경우는 보통 등급이 높잖아요. 근데 이 사례에서는 보통 제가 합격 전형 기억나는 게 6등급 내신 6등급 이상의 학생분도 합격한 사례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제2자 전형 중에 전형에 부합하는 분들끼리만 경쟁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점은 굉장히 낮아요. 내신 등급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네, 아무래도 그렇죠. 아무래도 그 일반 고등학교 학생들과 경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점 유리합니다. 자, 그리고 대학에서도요. 아무래도 이제 그 일을 하시면서 병행을 하면서 수업하다 보니까 어떤 수업의 수준을 따라가는 거 못 따라가고를 떠나서 굉장히 힘이 들잖아요. 과제를 제출하기도 물론 시간적으로 굉장히 힘이 들고 그런 것 때문에 대학에서는 좀 배려를 해주는 분위기예요. 왜냐면 회사가 또 사정에 따라서는 좀 퇴근이 늦어져서 지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결석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도 원래는 결석 일수가 모자라면은 뭐 F 처리하고 이럴 수도 있지만 뭐 어떤 사정을 봐주는 편이에요. 최대한 여기 이 전형에 합격하신 학생들의 어떤 편의를 최대한 제공해 주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학에서는. 그래서 일과 병행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제가 장점을 말씀드렸으니까 아마 단점도 있겠죠. 네, 단점도 있습니다. 자, 단점은요. 아무래도 보통의 학생들처럼 캠퍼스 생활이 좀 힘들어요. 사실 그 학비라는 거는 대학교 등록비라는 거는 또 수업료도 포함되지만 그 학교의 어떤 편의시설 그러니까 그 문화를 어떤 문화 비용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좀 캠퍼스가 좀 예쁘고 좀 넓으면 좀 공원 같고 뭐 쉬게도 하고 도서관도 이용하고 식당도 이용하고 그리고 보통 새내기들은 보통 뭐 동아리도 가입하고 뭐 여러 가지 어떤 학교의 생활들이 있잖아요. 선배 후배 만나고 뭐 이렇게 그런 부분에 어떤 일상적인 어떤 보통의 캠퍼스 생활이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은 재직자 전형 하시는 분들은 이 시간에 일을 해야 되고 밤에 겨우 학교를 겨우 다니시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런 생활이 쉽지 않아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겁니다. 그래서 어떤 그 뭐랄까 말 그대로 공부 말고는 어떤 추억을 쌓기가 쉽진 않아요. 근데 너무 이런 건 아니고 제가 듣기로는 그 재직자 전형 하시는 분들끼리 모여서 뭐 방학을 이용해서 MT를 간다든지 그런 어떤 여러 가지의 어떤 캠퍼스의 낭만을 느낄 수 있는 어떤 분위기도 조성되기 때문에 또 너무 그렇다고 해서 막 캠퍼스 생활 아예 없고 이런 정도는 아니지만은 그렇지만은 일반적으로 입학하시는 분들보다는 조금 다르겠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입학할 때도 나이도 애초에 다르잖아요. 이제 예를 들면은 20살에서 1학년인 거하고 이제 사회생활 어느 정도 경험하시고 22, 3살에 신입생으로 들어간 거랑은 좀 마음의 차이도 다르고 그래서 좀 전반적으로 그런 거를 좀 추억을 느낄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아예 없지는 않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재직을 유지해야 된다. 제가 앞전에 주의사항을 말씀드렸죠. 그 학교마다 좀 차이는 있지만 재직을 유지해야 되고 설사 퇴사하더라도 뭐 8개월 안에 뭐 재취업을 해야 된다든지 그건 학교마다의 룰이 있어요. 아니면 그거를 그 퇴사에 대해서 전혀 문제를 삼지 않는 그런 학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입학처에 문의를 하면서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일반적으로는 재직을 유지해야지 내가 학교 생활을 할 수 있고 졸업을 할 수 있는 전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쉽진 않습니다. 이게 단점이고 네, 3번 마찬가지예요. 이건 일과 학업은 병행하는 것은 역시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큰 단점이죠. 그러니까 하나에 집중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렇다고 학교 다닌다고 일을 대충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회사에서는 별로 좋아하지는 않겠죠. 회사에서도 나름 배려해서 시간을 빼주고 다른 동료들이 보다 일찍 퇴근해서 학교를 보내는 건데 일을 대충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사례를 들어보니까 뭐 이런 거예요. 이제 대신 너는 퇴근을 일찍 하니까 출근을 좀 남들보다 일찍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사례도 있었어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진짜 뭐 예를 들면 퇴근 2시간씩 일찍 해서 가는데 뭐 2시간 전에 빨리 와라 이런 건 아니고요. 뭐 보통 뭐 20분 전에 와라, 뭐 30분 전에 와라 이 정도 선에서 해결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그렇게 배려해 주시지만 당사자 입장에서는 남들보다 2, 30분 일찍 출근해야 되지. 그렇다고 퇴근해서 노는 건 아니잖아요. 퇴근해서 또 수업도 들어가야 되지. 그러다 보니까 주말이 아니고서야 내 어떤 하루의 내 생활이 거의 일, 학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결코 만만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학과 선택에 제한이 있다. 아까 전에 주의사항에도 말씀드렸지만 실용학문 위주예요. 예를 들면 여기 제가 찾아봐도 뭐 예를 들면 국어국문학과, 뭐 영어영문학과 뭐 이런 등의 학과가 거의 없었어요. 일반적으로 경영학과가 제일 많았고요. 회계 쪽도 많았고 아니면은 그 공학
쪽에 관련된 공대와 관련된 그런 학과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좀 회사에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실용학문 위주의 학과만 전형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원하는 게 있지만은 여기 또 제2자 청량하고 안 맞은 학과는 또 입학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만약에 내가, 요건 제가 어떤, 물론 편법이기도 하고 아주 굉장히, 뭐랄까요. 이거는 진짜 정석적인 방법인데, 만약에 내가 입학을 한 뒤에 뭐 전과를 한다든지 어떤 그런 학교마다의 어떤 기준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학과를 바꾸는 방법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일반 전형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수도 있으니까 요것도 만약에 입학해서 만약에 이제 그런 게 가능한지 아닌지도 한번 알아봐 보시는 필요가 있어요. 어쨌든 간에 학과 선택에 제한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가 면접 아니겠습니까? 그죠? 면접. 면접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면접을 경험하시는 분들은 그리 많지 않을 건데, 근데 이거보다 더 힘든 면접이 있겠죠. 만약에 제가 맞아요. 이게 제도가 선취업 후진학이니까, 만약에 선취업 후진학을 하시는 분들은 학교 면접 전에 회사 면접을 먼저 봤을 거 아니에요. 그죠? 회사 면접을 봤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회사 면접을 받는 입장에서 이 면접을 받으면 그렇게 크게 떨리거나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만약 일반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갑자기 이제 대학 면접을 보면 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아무래도 취업을 하신 취업 면접을 보고 오신 분들은 뭐 그렇게 어려움이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만약에 그래도 조금 회사랑은 좀 다르니까 몇 가지 질문의 형태를 제가 뽑아왔어요. 어쨌거나, 이 전형은, 면접을 보는 경우더라도 70%고, 면접을 보지 않더라도 이 100% 학생부만 본다는 거예요. 생활기록부만 본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생활기록부에 대한 질문이 예를 들면 학교 생활의 활동들이 있죠. 내가 동아리 활동을 언제 이런 걸 했다든지, 나는 학교에서 경시대회에서 우승을 했다든지, 1등을 했다든지, 어떤 봉사활동을 했다든지 등의 어떤 3년간의 나의 발자취가 그대로 돼 있고, 그걸 보고 면접관이 질문을 해요. 여기서 혹시 무단 결석 혹은 지각을 하신 분이 계십니까? 무단 결석하시거나 그런 경우에는요, 반드시 물어보죠. 어떤 뭔가 어떤 특이한 사항이 있거나 이러면 분명히 면접관은 질문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이때 무단 경건이 많았는데 왜 그랬지? 이러면은 거기에 또 맞게 충실하게 대답을 솔직하게 잘 하시면은 무난하게 넘어가요. 예를 들면 그때 몸이 좋지 못해서 그 학생들 학교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하면서 그렇지만 이제 그 부족한 부분을 이제 채우려고 이후에는 문제없이 잘 했습니다.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여기가 설사 이제 결석을 하시거나 무단으로 지각을 하시거나 그런 점이 있더라도 제가 뒤에 이제 설명을 드리지만 어떤 성장세도 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전보다 이유가 좀 나아지고 있는 부분이 학생부에 보이면은 그 부분도 굉장히 좋은 점수에 들어가기 때문에 설사 내가 지금 1학년 분이신데 만약에 내가 좀 결석이 있다 하신 분들은 좀 더 그 부분을 보완을 하셔서 학교 생활을 좀 충실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학생부는 어떤 그런 학교 생활뿐만 아니라 어떤 성적도 분명히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성적에 대한 부분도 질문하실 거고, 아니면 특정 부분에서 왜 우리 친구분은 수학 점수가 굉장히 낮은 편인데 무슨 이유가 있나요? 그러면 그 부분도 슬기롭게 잘 헤쳐가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네, 최대한 노력은 했는데 아쉽게도 이렇게 잘 나오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를 이거 면접을 할 때 어떤 질문은 정답이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데 그 면접관들은 여러분들에게 정답을 강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해당되는 질문에 어떻게 대처하는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대답을 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예? 하고 이런 경우에 어떤 자세는 좋진 않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질문을 받았을 때 대답을 정말 못하겠다 그러면은 면접관님 저에게 한 30초 정도 시간을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뭐라든지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해서 딱 정리하고 얘기하시면 돼요. 네, 그 부분이 굉장히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자, 그리고 이런 부분 한 거예요. 뭐 일반적으로 이제 학교 이력 평가했을 때, 너 잘할 수 있니? 뭐 이런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너무 힘들 텐데, 어떻게 할 거냐, 문제 없냐, 물었을 때, 여러분들 의지를 당당히 충실하게 잘 보이셔야 돼요. 야, 나는, 물론 회사 생활이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은, 나에게 이런 꿈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완성된 사회인이 되기 위해서, 저는 정말 이 학교에서 정말 배우고 싶습니다. 그래서 딱 확실하게 떨지 않고 얘기를 잘 하시면 문제없이 면접을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교에 이력 평했을 때 뭐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질문도 많은 질문 중에 하나였어요. 그리고 자, 현재 업무와 그리고 이 배우고자 하는 이 학과하고 연관성에 대한 질문을 할 거고요. 그리고 그 전공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하는지 간단하게 아마 전공과 관련된 거를 질문을 할 겁니다. 아는 대로 얘기하시면 돼요. 모를 수도 있죠.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모른다고 해서 대답 못하거나 뭐 그냥 좀 자신 없게 얘기하거나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모르면 모르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 만약에 제가 이런 질문 받았다고 하면은 만약 제가 그 상황에 모른다고 칩시다. 연과의 연관성이 연관성 뭐 이러이러한 전공에 대해서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합격시켜 주시면 아마 제가 정말 잘할 것 같아요. 예, 이렇게 막 면접관님한테 오히려 역설적으로 합격시켜 주세요라는 약간 느낌으로 전 역공할 것 같아요. 예. 전공에 대한 이해는 아마 입학하고는 확실히 더 나은, 더 발전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에게 기회를 한 번 더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당당하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면접관이 이뻐하시죠. 그리고 요거는 이거는 네 번째 질문은요. 일반 전형이든 뭐 어떤 전형이든 이 제일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야. 졸업 후에 뭐 할래? 그러죠. 그냥 우리가 뭐 전공을 만약에 선택하면은 그 전공에 해당되는 어떤 진로가 펼쳐지잖아요. 어떤 직업적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나의 꿈과 관련된 그런 것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뭐 그러니까 그러죠. 정확하게 이거 뭐 계약서 쓰고 이대로 4년 동안 해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지금 막연히 생각할 때 어떤 계획을 말씀하시면 돼요. 있는 그대로. 향후 진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은 저는 지금 일을 병행하면서 이거 관련된 업무와 관련된 어떤 전문적인 이 학문을 배워서 일에도 적용을 해서 좀 더 나아가는 어떤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사회인이 되고 싶습니다. 라든지 그렇게 해서 추후에는 어떤 그 회사 안에서도 좀 성장하고 그리고 인정받고 싶고 그리고 승진하고 싶고 나아가서는 좀 더 원하는 회사로 이직할 수 있는 어떤 교두보가 되기 위한 그것이 바로 이 대학 생활의 굉장히 시작이고 그러기 위해서 교수님께서 저에게 큰 기회를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러면서 또 한 번 더 교수님을 한 번 더 압박한. 네, 전 진짜 여기 학교 사랑합니다. 이런 식으로. 뭐 저는 그런 사례도 있었어요. 어떤 그 교수님이 학교 오는데 학교 여기 멀을 텐데 힘들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당당하겠죠. 앞으로 다닐 학교라 그런지 너무 즐거웠고 시간 가는지 몰랐습니다. 앞으로 4년 동안 이 길을 정말 갈 수 있도록 교수님 기회를 한번 주십시오.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한마디로 질문이 안 거든요. 굉장히 재치 있게 하시는 게 정말 좋아요. 뭔가 기억에 남고 그리고 책에 대한 질문 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공과 관련된 책을 읽으면 좋고요. 근데 이 책이라는 건요. 근데 일을 하고 계시는데 뭐 독서를 좋아하시는 분도 물론 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책과 거리를 두시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왜냐하면 책을 읽기가 어렵거든요. 책은 읽기가 어려운 이유가 이게 책을 공부로 접근해서 그런 것 같아요. 가장 어려운 부분이 우리가 예를 들면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 거기 나오는 해당 인물들의 뭐 인물 관계도라든지 아니면은 거기 나타내고 감독의 의도가 무엇인지 대사는 어떻고 그렇게 공부하면서 영화나 드라마를 보시진 않잖아요. 네, 그쵸? 네, 그렇게 보시진 않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냥 영화나 드라마 나오는 걸 그대로 느끼고 우리 마음대로 그 감정을 느끼고 생각하고 그냥 감동만 받으면 되잖아요. 책도 마찬가지예요. 책도 이게 공부하듯이 하다 보니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어려울 수 있는데 그냥 읽어 나가시면 되고
자, 만약에 근데 책을 읽기가 너무 어렵다 이러신 경우에는 사전에 면접을 보기 전에 전공과 관련된 책 있죠. 그런 책, 뭔가 질문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책을 알라딘이나 뭐 네이버의 책 정보나 이런 거를 교문고 이런데 홈페이지 사이트를 가서 그 책을 검색하시면은 서평이 나오고 목차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밖에도 네이버에 뭐 책을 읽은 감상 후기나 블로그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서 그런 내용들을 보고 목차를 보면은 충분히 이 책에 대한 어느 부분을 얘기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생겨요. 책을 읽지 않더라도.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드라마나 영화의 하이라이트를 보는 느낌이다. 뭐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발췌를 해가지고 준비를 하시면은 여기에 대한 질문도 충분히 통과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밖에도 그 밖의 질문 같은 경우는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자기소개하라고 할 때도 있고 자기소개를 만약에 이제 하게 되면은 요즘은 그래 블라인드잖아요. 이름을 얘기해서도 안 되고 그리고 내가 어느 학교 출신인지도 얘기해서도 안 되고 내가 어느 지역에 사는지도 얘기해서도 안 돼요. 그게 블라인드라서 완전히 이거는 배제한 채로 자신을 소개해야 되는데 여기서의 자기소개는 그냥 자기소개가 아니고 이 학교에 관련된 자기소개를 해야 돼요. 즉 뭐냐면은 저는 이 전공을 열심히 관심이 있었고 이 전공에 대해서 입학 전에도 충분히 관심이 많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자료도 많이 수집하고 책도 읽어보고 나름대로 공부를 하였으나 좀 더 전문적인 지식을 쌓기 위해서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늘 이 전공만 생각하고 이 전공이 나의 길이라는 걸 확신을 가지고 있는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자기를 소개하는 거예요. 이 전공과 학교와 관련된. 그래서 어필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리고 또 마지막에는 또 그러기 위해서는 이 학교에 입학이 반드시 필요하고 교수님께서 그 기회를 주시라고 저 믿어 주지 않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네, 좀 당당하게 좀 뭐라고 하죠 이게 뻔뻔하게 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뭐 그런 어떤 면접관들한테는 사실은 나를 잘 기억해 주는 게 사실은 이 질문들이 있지만은 나를 정말 잘 기억해 줘도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기억해 줘요. 그래서 내가 나만의 어떤 센스 있고 재치 있는 어떤 멘트라든지 그런 걸 좀 준비를 하시는데 그렇다고 좋은 걸 해야 되는데 뭐 예를 들면 뭐 가는데 갑자기 면접실 들어갔는데 뭐 갑자기 마지막 하고 싶은 말 없는가 건데 잠시만요 해서 불을 뭐 꺼버리는 이제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그건 나쁜 거고 안 좋은 거고. 제가 그런데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할 때는 준비하신 거 팍 얘기해 버리세요. 그게 후회가 없어요. 이 정도 하면은 면접은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밖에 뭐 사실은 면접에 관해서는 뭐 어떻게 어떤 자세로 취해야 되고 뭐 그래야 되는 부분은 사이트를 관련된 포토 사이트를 검색하시면 뭐 쉽게 나올 수 있어요. 어떤 복장을 입는 게 가장 좋은지. 자, 일단은 이제 블라인드이기 때문에 교복은 절대 안 됩니다. 교복은 절대 안 되고. 근데 하긴 뭐 이거는 선체 후진학이니까. 근데 그게 아니더라도 만약 일반 진학을 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실 줄 아는데 그런 분들 위해서 드린 말씀인데 만약에 내가 모르고 교복을 입었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사람이 교복 자유롭게 입으니. 그럴 때는 학교에서 보통은 그 가운 같은 걸 몇 개 준비해요. 예, 상의 같은 거를 미리 준비하는 경우가 있어서 교복을 벗고 그 상의를 딱 입고 들어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요. 자, 그렇게 해서 면접 시 질문 리스트를 제가 진행을 했고요. 자, 이제 그러면은 학생부로 전형으로 뽑는다잖아요, 그죠? 학생부만 본다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학생부를 이해를 하시는 게 좋잖아요. 학생부에 대해서 세부 특기사항, 행동발달사항 이런 거 특기사항 이런 거를 어떻게 적고 이게 무엇인지를 알아야잖아요. 이걸 모르고 하면은 마치 그거죠. 오디션 프로그램에 미션도 모르고 오디션 참가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 시간에 학생부 종합이 전형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세특이라고도 하죠. 학생부에 쓰이는 세부 능력과 특기사항의 줄임말이죠. 그래서 학교의 교내 활동에서 보인 교과 학습 내용과 지적 성장 내용 등의 특기사항을 서술합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과목별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을 적는 선생님이 계시고
그리고 개인별 어떤 세부 능력을 적으시는 선생님이 계십니다.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고요. 그래서 과목별 특기사항은 그 각 과목 교과 담당 선생님께서 적어 주십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담임 선생님께서 적어 주시는 거죠. 자, 공통점은 뭐죠? 선생님이 100% 적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2024학년도부터는 자기소개서, 자소서도 사라지기 때문에 학생부가 더욱더 중요해진 시기예요. 오로지 이걸로. 특히 이제 우리 특성화고 우리 재직자 종합전형 같은 경우는 학생부로만 보는 게 보통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너무 중요해졌어요. 자, 전형이 어떤 건지를 대해서 영상으로 한번, 만약에 실제로 이 세부 능력 특기사항과 개인별 특기, 그러니까 과목별 개인별 특기사항을 도대체 선생님들은 어떻게 적으시지? 대한 간단한 어떤 설명 영상 들어갑니다. 올해 목표가 이거 대학 입학이야. 학교 잘 나왔는지 모르겠네요. 선생님들이 힘들어서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내용 받아 쓰는 줄 아는 사람. 부정청탁. 학생부 서술형 항목에 기재될 내용을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는 행위는 부정청탁법 5조에 위배되는 범죄 행위라고. 물론 선생님들도 연수를 통해 알고 계시죠. 국어 교과 세트. 선생님들이 어떻게 쓰는지 알려줄게. 국어 시간에 파도라는 책을 읽고 비경쟁 독서 토론을 한다고 치자. 한 학생이 모둠장을 맡아 토론을 이끌었어. 5명의 모둠원의 의견을 이끌어내려고 다양한 질문을 던졌지. 그 결과 하나 더. 국어 시간에 일회용품 사용 감소를 주장하는 글을 써 팸플릿을 만드는 활동을 했지. 학생들이 만든 팸플릿을 검사하는데 노력, 이거 재밌는 표현이네. 친구들의 상호평가 결과도 좋아. 그 결과 어떻게 그 많은 학생들을 관찰하고 써주냐고. 불가능할 것 같지. 학생 중심 수업. 그리고 하나 더. 선생님들의 노력. 수업 과정에서 학생 개개인의 활동 과정을 세심하게 관찰하고 산출물을 평가, 기록하고 있지. 또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정확하게 기록하기 위해 학생에 대한 사랑을 바탕으로 많은 노력과 고민을 하며 작성되지. 사랑. 학교 수업도 많아야 되지. 이제 알겠죠? 이제 믿음이가 학교 생활기록부가 학교 수업을 변화시키고 있어. 예, 잘 보셨습니까? 자, 그래서 제가 앞에 있는 영상을 잘 보셨는지 확인차 문제를 드릴게요.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학생부 서술형 항목에 기재될 내용을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작성하여서 제출하도록 하는 행위는 어떤 법에 위배되는 범죄 행위일까요? 헌법 10조, 고등교육법 6조, 고등교육법 2조, 부정청탁법 2조, 5조. 뭘까요? 아시는 분? 네, 정답은 네, 부정청탁법 5조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그 선생님들 각 교과 선생님 혹은 담임 선생님께서 세부 특기 사항을 적기 위해서 어떤 과제를 제출할까요? 제출하든지 과제 탐구를 제출한다, 아니면 어떤 활동을 한다. 이럴 때 그걸 보고 선생님이 직접 써야 되는데 학부모가 이렇게 써주세요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부정청탁법 5조에 위배되는 행위입니다. 자, 그러면 학생분들이 선생님들에게 잘 어필을 하셔야 돼요. 평소에도 이렇게 선생님들 자주 만나 뵙고 이런 부분은 자주 질문도 주고 선생님 이럴 때 이런 어떤 책 읽으면 좋으세요? 이렇게 뭐 물어도 보고 자꾸 이렇게 선생님과 접촉하는 어떤 습관을 들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 선생님께 자기는 어떤 유형의 학생이고 나는 어떤 진학을 원한다는 걸 좀 어필해 줄 필요가 있죠. 자, 참고로 말씀드리면 헌법 10조는 헌법 10조에는 대한민국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문제 드릴게요. 영상 속 교과 세특 사례에서는 국어 수업 시간에 일회용품 사용 감소 주장글을 쓰고 어떤 활동을 했나요? 아까 전에 막 타다다닥 막 이렇게 나왔잖아요. 국어 시간에 숨쉬기 팸플릿 일회용품 줄이기 캠페인 활동.
활동. 이제 주제 내용이 일회용품인 줄이기고 팸플릿을 만들었죠. 그죠? 이렇게. 일회용품 사용 감소를 주장하는 팸플릿을 완성했다는 거죠. 네. 이런 것들 다 적어준다는 거예요.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에. 자, 그래서 땡땡땡땡 수업을 통해 선생님들은 많은 학생들을 관찰하고 교과 세특을 작성합니다. 땡땡땡땡 그려갈 가능. 이렇게 아까 전에 막 손가락으로 나온 거 있죠. 이렇게 학생 중심 수업. 학생 중심으로 이제 수업을 진행한다. 뭐 이런 취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교과 이제 각 세부 특기 사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학생의 땡땡과 땡땡을 정확하게 기록하기 위해 어떤 올라간다는 느낌의 단어입니다. 두 단어가. 네, 성장과 발달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그 학교에서 평가할 때 학생들의 성장과 발달도 되게 중요한 요점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원래 잘하는 학생이 아니라 원래는 이랬는데 성장하고 발달하고 있다라는 것까지도 그 학생부를 통해서 충분히 검토를 할 수 있죠. 대학교에서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잘 기재를 하고 있다. 자, 예전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학생 기록부. 여기 부모님들 아마 이해를 하실 건데 나쁜 얘기. 이거 이경규 씨가 옛날 생활 기록부인데 쾌활 명랑하고 용기 인정하나 말이 많고 비협 조직이다 이렇게 되었는데 이게 떨렁 두 줄이었어요. 예전에는 이제 학생 숫자도 너무 많았고 그리고 학생부가 어떤 그 대학 진학을 그렇게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았거든요. 그렇게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좀 더 발전합니다. 요건 나쁜 예고. 자, 여기는 미스 A 그 아이돌 2세대 아이돌 그 JYP 소속의 미스 A에 소속된 네, 수지 씨고 배우로서도 뭐랑 뭐 잘 나가시죠. 그래서 이제 이분의 특기사항 보시면 뭐 노래 실력, 무대 매너 등이 나무랄 때 없는 학생입니다. 뭐 탁월한 선택으로 보입니다. 노래 부르기 좋아합니다. 희망을 갖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므로 충분히 가능성이 보인다. 뭐 이런 글들 보시면 어때요? 이렇게 자세히 한번 보세요. 보시니까 뭔가 이 생활 기록부만 봐도 어떤 학생인지 충분히 느껴지시죠? 그려지시지 않나요? 그래서 뭐 이렇게 가수하고 아이돌로 이렇게 연예계 활동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특기사항, 그러니까 요거는 조금 더 옛날, 그러니까 조금 더 나은 버전이지만 지금은 500자 내외로 적어야 돼요. 선생님들께서. 그래서 그 500자 내외로 이런 어떤 한 학생을 입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게끔 세부 특기사항이 적히면 좋겠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필요해요. 자, 대학교 진학을 하기 위해서뿐만 아니에요. 그 하시는 학생 기록부는 저 앞에 이용유 씨도 있고 배수지 씨도 이렇게 했지만 평생 남는다는 거죠. 그냥 나의 어떤 그 진학과 상관 있고 그걸 떠나서 일단 기록이 평생 남아요. 원하시면은 졸업하시는 분이 행정실 가서 생활기록부를 뽑아올 수 있어요. 그래서 학생 생활기록부를 써주시는 분은 그럼 누구일까? 누구라고 했죠? 예, 선생님입니다. 선생님. 선생님께서 써주시는 거죠. 네, 선생님께 써주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잘 보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선생님께 잘 보여야 되기 때문에. 그럼 선생님께 잘 보이는 어떤 꿀팁이 저는 나름대로 정리를 했어요. 이 정도만 하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일단은 수업 시간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죠? 일단은 기본적으로 참여하고 질문하는 모습 보이고 뭐 손도 들고 뭐 이렇게 질문도 하고 그리고 되게 열심히 듣는 태도가 중요하죠. 어떻게 이렇게 필기도 열심히 하고 그런 모습을 보이면은 당연히 좋죠. 그리고 실제로 이따가 제가 학생부 적은 한 예시를 들 텐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플러스 요인입니다. 그건 이따가 공개하겠습니다. 어쨌든 집중하면은 선생님도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사람이시잖아요. 그럼 감정이 있어, 없어요? 감정이 있죠. 네, 감정이 있습니다. 감정이 있으니까 당연히 마음에 드는 친구가 눈에 더 보이게 되고 더 챙겨주고 싶어하고 이게 사람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꺼이 성실한 모습을 적어줍니다. 성실한 학생은. 그래서 집중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상담 시간을 좀 가져보는 건 어떨까? 선생님께서 어떤 그 교과와 관련된 질문도 좀 자주 하고, 그리고 담임 선생님께 좀 진로하고 뭐 어떤 전공과 관련된 거, 아니면 진로 부장 선생님께 좀 더 상담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본인이 갖게끔 노력하고, 물론 선생님도 많이 바쁘십니다. 평소에도 많이 바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 학생이 정말 간절히 원해서 이렇게 시간을 내달라고 하고 이러면 뭐 그렇게 거부하는 선생님 아무도 안 계시거든요. 다 열심히 상담해 주시고 어떻게든 학생분들 잘 되게 하려고 얼마나 노력하시는데요. 이 시간에도 지금 퇴근 안 하고 오늘 이 시간 이렇게 하기 위해서 여기 선생님들하고 정말 노력 많이 하셨거든요. 선생님들을 위해서, 우리 학교 선생님을 위해서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아무튼 간에 선생님들과 상당 시간을 가지는 거 꼭 명심하시기 바라면서요. 자, 이제 전형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자, 이 시간은 좀 내용이 좀 따분할 수 있습니다. 뭔가 하지만 반드시 알아가야 될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뭐냐면은 대학교에서는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우리를 선택하는 건가, 그 부분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는 4가지로 나눠요.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발전 가능성, 인성, 이렇게 크게 4가지로 그 학생분을 평가합니다. 학업 역량은 말 그대로 시험 점수죠. 나의 성적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성적을 보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만약에 이제 어떤 부분에서 내가 호기심을 갖고 있는지, 그러니까 그 점수대가 높으면 당연히 그 적성이 굉장히 그쪽에 뭔가 특화되어 있고 그런 부분까지 보는 거죠. 그리고 학습자가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을 계획하고 실천해요. 그러니까 누가 시켜서 그런 게 아니고 자기가 스스로 뭔가 학습을 계획하고 이렇게 자기가 성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그것이 눈에 보이는 건지 그 부분을 체크하는 게 학업 역량이에요. 그리고 전공 적합성은 내가 학업 역량뿐만 아니라 이 나의 3년간의 그 교과 활동들이 지원하게 되는 전공하고 연관이 상당히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을 따지는 게 전공 적합성이에요. 그래서 내가 미리 만약에 내가 어떤 특정 학과를 지원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 학과와 관련된 동아리 활동도 하시고 그리고 각 교과 성적도 관리를 하시고요. 그리고 어떤 부분을 내가 수강을 했는지, 전공에 필요한 과목을 수강했는지도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그게 전공 적합성입니다. 그리고 발전 가능성이에요. 그러니까 1학년 때는 비록 이렇게 성적이 좋지 않았다거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활동이 소극적이었는데 그것이 계속 질적으로 한 단계씩 높이 더 올라간다는 게 학생부에 보이기 시작하는 걸 보는 거예요. 발전 가능성. 그게 계속 성장하고 있는지. 그럼 어때? 만약에 이 학생이 계속 성장하고 있다면은 학교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이겠죠. 입학 후에도 더 이렇게 성장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학생이구나 라는 생각을 할 겁니다. 판단을 하기 때문에. 자, 여기서는 좀 더 창조적이고 논리적인 부분을 좀 더 요구하고요. 그리고 뭐 조별 과제 활동이나 이런 거 할 때, 그룹 활동할 때 얼마나 조원들하고 협력적으로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발전하는가, 이 부분을 본다는 거죠. 자, 인성은 우리는 어떻게 볼까요? 인성은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요거는 제가 뒤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에 4대 평가 요소를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 이 4가지로 여러분들 평가한다는 겁니다. 학업 역량은 내신 성적과 선택 과목, 전공 적합성은 자율 활동과 동아리 활동, 진로 선택, 인성은 동아리 활동, 세부 특기사항, 행동 특성, 발전 가능성은 과제 탐구, 연속성, 그러니까 심학습, 독서, 이렇게 4가지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전공 적합성을 다시 상세하게 얘기하면은 전공과 관련된 과목을 이수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 우리 예일 디자인고 학생분들은 관련된 각자 전공이 있으시잖아요. 다른 일반고 학생분들하고 너무나 차별화된 차이점이죠. 이미 전공이 있어요. 나에게 전공이 있고, 그리고 해당되는 전공에 맞춰서 선취업 후진학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 전공과 관련된 학과를 지원하시면은 말 그대로 이 전공 적합성에 굉장히 완벽하게 부합하는 상태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면접 때도 그렇고 아니면 학생부 종합전형을 볼 때도 그렇고 이 학생이 과연 이 전공에 대해서 관심과 이해를 얼마나 가지고 있으며 그리고 얼마나 이 부분을 이해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학업 역량을 같이 겸해서 그 성취도까지 판단하는 게 전공 적합성입니다. 그래서 전공 관련 활동과 경험은 뭐 일반적으로 각 교과 담당 선생님께서
원하시는 과제 탐구를 본다든지 동아리 활동이나 독서 등으로 전공 적합성을 판단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인성은 제가 설명을 안 들었는데, 자, 성실, 자, 협업 능력, 그러니까 공동과제를 완성하는 거나 어떤 그 학생부 종합정에 나와 있다. 이런 걸 보고, 아, 이 친구가 리더십이 있구나. 아니면은, 아, 이 사람들 소통을 잘하는구나. 아니면 사람들과 화합을 잘하는구나. 이런 걸 판단하는 거죠. 그리고 구체적 경험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걸 보고 나눔과 배려를 또 이렇게 그러니까 1학년 때는 이랬고 2학년 때 이랬고 3학년 때는 이렇게 됐고 뭔가 이런 것들이 연속적인지도 구체적인 경험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판단하고요. 성실성은 여러 가지 있지만 제가 근데 이 인성은요 솔직히 제가 말씀드린 한 부분이 되게 중요해요. 아주 객관적이고 확실한 거 출석입니다. 출석. 이 출석 가지고 이 학생의 인성이 어떻고 저떻고 이렇게 판단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무단결석이 3번 이상이다. 그럼 굉장히 위험해요. 혹시 지금이라도 만약에 무단으로 결석하시는 횟수가 좀 많다, 지각이 좀 많다 이런 분들은 주의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그 이유들이 분명한 사유가 있으면 반드시 준비를 하셔가지고 어떤 면접 때 분명히 말씀하실 수 있게 준비를 하셔야 돼요. 면접관들은 그 부분을 분명히 그냥 넘어가지는 않을 겁니다. 어떤 문제점이 보이는 게 있으면 바로 체크해서 얘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인성은 저는 출석부로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발전 가능성은 이렇게 자기 리더십, 자기 주도성, 리더십, 경험의 다양성, 창의적 문제 해결력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진짜 요거 뒤에도 제가 내용을 계속 말씀드릴 텐데 자기 주도성하고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어느 부분에서든. 요거 왜 그럴까요? 왜 자기주도성하고 창의적 문제? 여긴 지금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어떤 원하는 인재상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늘 자기주도적이고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지 이 부분을 보기 때문에 대학에서도 이런 인재를 뽑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발전 가능성도 마찬가지예요. 기존 자기주도성이면 스스로 연계활동을 풀어나갔는지, 리더십을 발휘하는지, 그리고 경험이 다양한지, 창의적 문제인 거는 역시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학생부에 찾아낸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 기억해 주시고요. 자, 출결사항은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지만 민정 결과가 3회 이상 있는 경우는 인성평가 요소에서 굉장히 낮게 나옵니다. 거의 뭐 없다고 빵점에 가까운 정도로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인정결석, 지각은 있겠죠. 요즘 같은 경우는 만약에, 확진자와 경로가 겹쳐서 아니면 자기가 이제 자가진단을 했는데 양성이 나와서 이렇게 14일 동안 있어야 된다든지 여러 가지 상황이 있으면 이런 경우는 인정결석이잖아요. 그런 거는 괜찮아요. 근데 그냥 심심해서 너무 피곤해 오늘 학교 안 가 이렇게 해서 인정되는 결석을 3번 하시면 곤란하다는 거죠. 그러면은 인성평가에서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상 경력은 반영은 하진 않고 그냥 세특에 기재만 한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창의적 체험 활동은 이렇게 주로 동아리 활동을 많이 보고 있고요. 그리고 동아리 활동은 이 3가지가 같이 혼합되어 있죠. 그러니까 학업 역량을 제외한 나머지 3개의 요소가 동아리에 묻어나기 때문에 꾸준한 동아리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그 부분 지금이라도 만약에 동아리 활동 안 하신 분들 있다면 얼른 동아리 활동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봉사활동도 역시 인성에 해당됩니다. 이 부분이 되니까 봉사활동도 만약에 여건이 되시는 한에서 봉사활동은 자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교과 학습발달 사항도 있어요. 요거는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발전 가능성을 보는데 성적이 계속 조금씩 올라가고 아니면 하락을 하면은 하락한 이유가 분명히 있는지를 어필을 하셔야 돼요. 갑자기 병원에서 장기간 입원했다든지 여러 가지 사유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반드시 어필을 해주시고, 그것도 선생님께서 아마 학생부에다 잘 기재를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편차 없이 노력하고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해당 전공과 관련된 과목을 잘 점수대를 잘 유지하고 있는지, 잘 이수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본다는 거죠. 자, 세부 특기사항의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발전 가능성, 이거는 역시 또 나왔죠. 자기주도적 학습했는지, 창의적으로 했는지, 그리고 독서 활동으로 과제 탐구를 했는지,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 뭐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 그걸 딱 메인으로 본다는 거죠. 독서 활동은 과거에는 평가 요소에 완전히 반영됐지만 지금은 독서 활동이 반영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냥 과제 탐구의 영역의 하나에 속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정도는 아마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독서를 아예 안 하는 거는 좀 어렵고요. 정의하려면 과제 탐구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의 그 책에 대한 정보를 리뷰라든지 발췌를 해가지고 잘 적어주고 내가 거기만 읽고 느낀 점을 잘 기재를 해준다면은 충분히 과제 탐구로서 손색이 없습니다. 자,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요거는 이제 자신의 문제점 인지하고 개선하는 노력이 있는 이것도 자기주도성이죠. 그리고 창의적 문제 해결력도 본다는 거예요. 문제점이 딱 해결할 수 있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도 파악하는 거죠. 야, 요거는요 학생부 종합전형 세부 특기사항의 예시입니다. 인문계열 학업과 작문이라는 수업을 들었는데, 자, 여기서 막 수업 시간에, 자, 여기 첫 줄 안 봐요. 첫 줄. 제가 줄은 긋지 않았는데, 수업 시간에 한 번도 자는 모습을 본 적이 없을 만큼 성실히 임하는 학생임.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졸지 말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까지도 선생님이 잘 본다는 얘기예요. 자, 이 한 줄만 읽었을 때 무엇을 느낄 수 있었나요? 성실성 느꼈죠. 성실성. 그리고 그 수업 시간에 자지 않는 모습이란 건 그 과목에 대한 관심이 높다라는 것도 알 수 있죠. 그리고 아무래도 수업 시간에 성실하게 대했던 만큼 아마 학업 역량도 분명히 좋을 겁니다. 네. 그리고 인성도 더 엄청나죠. 네. 이런 걸 주고 쭉 이렇게 읽다가 교내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과, 자, 줄 있는 부분 읽어볼게요. 줄 그 부분. 교내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대면과 진화 심리학 2권의 책을 읽고 줄거리 논의점 심층조사 및 분석 발표와 표현 피드백의 5단계 장문 보고서를 작성하며, 그래서 요거만 봤을 때는 관련 교내 활동도 하고 관련 도서 보고서 작성 이런 것들이 묻어나는 거죠. 자, 이거 글자는 제가 정확하게 세보지 않았는데 띄어쓰기 포함해서 500자 맞췄을 겁니다. 이렇게 이제 세특이 기재된다 라는 겁니다. 하나만 더 볼게요. 한국지리 살고 싶은 지역 만들기 프로젝트 활동을 해서 조장을 맡아가지고 너와 함께 하는 서울특별시 뭐 예를 들면 그렇게 제작을 해가지고 일본 30초짜리 UCC, 그러니까 동영상으로 제작해서 프로젝트 종료에도 인근 지역의 중학교에 다문화가정 학생 대상 학습 멘토링 한 학기 동안 진행했다. 그 학생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관련 프로젝트도 했죠, 관련 UCC도 제작했죠, 관련 교육 자료도 했죠, 관련 봉사활동도 했어요. 이 세특은 굉장히 아마 그 학생에게 좋은 결과를 줬다고 확신합니다. 네, 이걸 누가 정답했죠? 선생님입니다. 그죠? 네, 선생님이 이렇게 여러분들을 관찰해서 이렇게 적는다. 그러니까 앞으로, 자, 지금부터, 자, 선생님께서 뭐 언제 내세요 일 때는 성실히 내야 되고 내용도 충실해야지 선생님이 이렇게 써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활동사항을 보고 적는 거니까. 근데 만약에 그런 것도 계속 뭐 내라 그러는데 안 내고 대충 하고 뭐 빼먹고 그러는데, 선생님은 일단 그 학생 무조건 500자 채워야 돼요. 선생님들한테 이게 숙제란 말이죠. 그러면 어떡하냐. 이 학생은 그냥 공부로 열심히 하고 뭐 하고 이렇게 되게 추상적으로 정확하지 않게 그냥 적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학생에 대해서 너무 모르니까, 정보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지금부터라도 선생님들이 세특을 잘 적을 수 있도록 자주 이렇게 뭐 내라는 걸 성실하게 내시고 수업 시간도 열심히 듣고, 그리고 자주 인사드리고 가서 질문도 드리고, 그렇게 해서 선생님들하고 소통하시고 친해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형을 이제 그 밖에 이제 일반적인 전형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코너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여러분들 그 대학교를 얼마나 알고 있어요? 숫자를 대학교 몇 개 있을까요? 한 100개 있나요? 한 200개? 정말 많습니다. 전체 어마어마해요. 248개. 많죠? 엄청 많습니다. 한 300개 넘을 겁니다. 자, 세보면. 자, 대학교 가는 방법은 2개가 있어요. 어떤 방법이 있나요? 버스로 가는 방법이 있고, 지하철로 가는, 예. 아니고요. 2가지 방법인데요. 하나는 수시, 하나는 정시예요. 우리 그거, 앞전에 그 우리 종합전형, 선취업 후진학 그 전형만 보더라도 수시가 있고 가끔 정시도 있어요. 가끔 수능을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가지를 다 알려드리는 게 맞아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려는 전형은 수시입니다. 수시는 내신 성적만 보고 학교 생활 기록부만 보는 거죠.
그리고 9월 초에 보통 발표가 난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9월 초에 지원을 종료가 되고 수능은 12월 초에 마무리가 되는 거죠. 원서가 보통 11월에 시험을 치고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수시 전형의 4가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학생부 교과 전형이 있습니다. 교과는 교과 성적만 보는 거예요, 주로. 그러니까 학교 생활 뭐 동아리 뭐 이런 거는 좀 안 보다 교과 위주로만 봐요. 그러니까 비교과 비중이 아예 없는 건 아닌데 굉장히 낮아요. 종합전형에 비해. 종합전형 말고 종합이니까 그걸 제하고 교과 성적 위주로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지원하시게 되면은 내가 성적이 좀 유리하거나 그러면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만약에 내가 일반 진학을 만약에 내가 좀 인문 계열로 난 좀 가고 싶어. 만약에 이제 내가 지금은 내가 디자인고에서 이 전공을 하고 있는데 나는 대학은 이런 수업을 듣고 싶어. 그러면은 주로 국어, 영어, 수학 그리고 사회 과목 그러니까 사탐 쪽 사회 탐구 쪽을 주로 이제 점수대를 본다는 거예요. 이쪽 위주로 점수를 보고 자연계열은 과학을 더 보고요. 그래서 내가 내 성적이 어느 정도의 자연계에 유리한지 인문계에 유리한지도 한번 살펴보고요. 유리하다는 얘기는 결국 자기하고 잘 맞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전형을 좀 이해하시고 진행을 하시고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수능 최저 기준을 기억해요. 그러니까 수능 최저 기준이 뭐냐면은 이제 하고 나서 이제 수능을 또 보는데 또 최저점이 있어요. 이거보다 낮으면은 지원이 안 된다. 이런 것도 학교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학교 입학처 입학정보 홈페이지 가시면 바로 있으니까 거기 가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종합전형이 있어요. 종합전형은 교과 말고 비교과까지. 그러니까 내가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전형적인 어떤 학교 생활의 어떤 전형적인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기록들을 다 살펴본다. 어떤 책을 읽고 어떤 학생이었는지. 그래서 이걸 전부 다 생활기록부의 모든 정보를 다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보는 그런 전형입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많아요. 종합전형이. 우리는 아마 종합전형으로 선취업 후진학을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자, 요거 잘 준비하시고요. 요거는 뭐 우리하고 크게 상관이 없지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논술전형은 뭐 없어진대요. 곧. 지금 일반 우리가 소위 말하는 명문 학교를 제외하고는 아직까지 논술전형이 거의 없는데 이제는 완전히 사라집니다. 실기는 예체능 계열에 주로 하는 부분이니까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시가 확대된다고 했습니다. 2022 2학년도 이후로 확대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시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2024학년도부터는 그러니까 현재 1학년생부터는 정시가 확대되고 생활기록부가 굉장히 더 중요해지고 그리고 좀 더 교과 전형으로 확대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3가지. 자,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과 논술에 쏠림이 심했던 이 서울 소재 16개 대학은 정시를 확대했습니다. 40% 이상. 그리고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어요. 이건 교육부 홈페이지에 있는 추천 로드맵을 제가 가져왔어요. 자기소개서가 폐지되고요. 2024학년도부터 그리고 16개 대학 이상에서 정시를 좀 확대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자, 이제 잠깐 보자. 이제는 여러분들 스마트폰 한번 꺼내보세요. 또 중요한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대입 사이트 안내하는 시간인데, 자, 요를 이제 좀 잘 활용하시면은 웬만한 입시 컨설팅 전문가 부럽지 않게 충분히 대학과 관련된 정보를 취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대학교 입학 정보가 필요하거나 혹은 희망하는 대학교의 객관적인 자료를 볼 수 있을까? 그러니까 객관적인 자료를 하면은 입학 후에 뭐 기숙사는 얼마나 완비되어 있고 4년 내내 학교 다니면 돈은 얼마나 들고 그리고 취업률이 얼마나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싹 다 나와 있는 그런 정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보를 정리한 곳이 있어요. 그리고 진로 상담을 좀 받고 싶다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심리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사이트를 안내드리고 왜 심리 검사 왜 받을 것 같아요? 자, 심리 검사는요. 만약에 혹시나 나의 진로가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은 분들은 심리 검사를 통해서 나의 적성을 확인하고 거기에 맞춰서 진로 로드맵을 짜시고
이제 진학을 할 건지 취업을 할 건지 아니면 어떤 학교를 갈 건지 어떤 학과를 갈 건지를 결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제가 소개해드리고 합니다. 자, 대입정보 포털은 대학 어디가라고 있고요. 대학 알림이 허련에, 워크넷 뭐 이렇게 있는데요. 자, 재입정보 포털이라고 있어요. 지금 자 사이트를 한번 스마트폰으로 한번 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제가 지금 어느 분이 잘 따라오신지 모르겠는데 최대한 천천히 해드릴게요. 자, 일단은 포털 사이트 아무거나 띄워주세요. 네이버든 구글이든 뭐 다음이든 띄워놓고 대학 어디가를 찾으시든지 혹은 대입정보 포털이라고 검색 한번 해주세요. 다 되셨나요? 네, 다 되셨는 걸로 알고. 자, 그러면 그 사이트를 클릭해서 들어갑니다. 자, 들어가면은 요거는 저는 요런 모양으로 나오는데, 자, 좌측에 보시면 대학, 학과, 전형이라는 거 한번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대학명을 입력해 주세요 라고 나와 있죠. 자, 우리는 그러면은 저는 우리 그거 합시다. 중앙대학교라고 한번 쳐볼까요? 중앙대학교라고 칩시다. 중앙대학교 검색 한번 해보세요. 검색하시면은 저는 이제 네, 그러면은 뭐가 나오죠? 그러면은 네, 그럼 중앙대학교가 나오죠. 그럼 중앙대학교 본처 이 캠퍼스 있으면, 자, 크게 저는 이렇게 나왔어요. 중앙대학교 검색하니까 수시 모집은 이건 평균이에요. 평균 서울에 있는 중앙대학교 본교는 25.23, 정시는 11.06의 경쟁률이 나왔고, 입학 정원은 3,250명, 설치학관 62개, 뭐 이렇게 쭉 나온 이런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렇고, 자, 대학 정보 말고, 자, 학과 정보라고 한번 이제 검색해 보시겠어요? 학과 정보. 자, 학과 정보에 그 학과를 치시면은 학과 관련 키워드를 만약에 음악이라고 뭐라고 칠까요? 우리는 회계라고 한번 칠까요? 회계라고 치시면은 각 학교의 회계 학과가 다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원하는 학교를 검색하시면 돼요. 저는 연세대학교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제가 말로만 하니까 좀 잘 이게 소통이 안 된 것 같아서 그냥 아예 제가 처음에 했던 대로 그냥 처음 제가 PPT 했던 대로 대학명 그냥 연세대학교 한번 해볼게요. 그냥 연세대학교. 자, 연세대학교로 다시 대학정보 입학정보 들어가면 연세대학교 들어갔다면은 이렇게 나와요. 화면에. 그죠? 연세대학교도 본교가 있고 분교가 있죠. 그러면 각 경쟁률과 설치학과가 쭉 나와요. 그죠? 요거 보이시죠? 요거 딱 들어가서 그러면 자, 하나 비교, 요거 그니까 연세대학교 본교를 한번 눌러볼까요? 눌러보면 이 화면이 나와요. 그러면은 시행 계획이 2020학년도에는 올해는 이런 전형이 시행되고 있다는 것을 클릭하면은 볼 수 있어요. PDF 파일이 바로 뜨고요. 입학 전형에 대해서 그 학교의 어떤 설명문이 쭉 나와요. 이쪽에는 어떻게 전형이 어떻게 되어 있고 몇 명을 뽑고 이런 정보들이 있어요. 안내도가 쫙 나와 있어요. 굉장히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모집 단위가 어떻게 되고 어떤 전형들이 있고 이 학과는 이렇게 들어갈 수 있고 등등의 수시 모집 안내부터 해서 너무 잘 나와 있어요. 그거를 클릭하시면은 딱 다운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대학 입시 전형 시행계획 클릭하시면은 그러면은 학교마다 내가 원하는 학교 몇 개 정도는 모을 필요가 있겠죠. 그렇게 하면은 충분히 나의 어떤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요거는 근데요. 그 밖에도 다른 방법이 있어요. 다른 루트 있어요. 만약에 요거는 이제 제가 PPT로는 준비를 하지 못했는데 말로 한번 해볼게요. 말로 잘 따라오실 분들은 자, 다시 어디가 사이트 첫 번째 화면을 다 꺼내서요.
꺼내서 진로 정보라고 있거든요. 제일 위쪽에 왼쪽 상단에도 있고 아니 왼쪽 제일 위에 대학 학과 전형에 있으면 진로 정보 해놓고 그러면 키워드로 직업 정보의 키워드로 검색이라고 했어요. 만약에 내가 회계라고 쳐볼게요. 회계라고 쳐면은 회계하니까 한국 직업 정보에 18건이라는 직업 개수가 나오고요. 그리고 감사사무원이라고 있는데 이거 그냥 눌러볼게요. 만약에 이거 누르면은 그 감사사무원에 대한 정보가 나와요. 이 감사사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법학과를 전공해야 되고 평균 50% 평균 연봉이 4,081만원이고 직업 만족도는 71.5%고 전망이 좋고 어떻게 되고 이런 부분이 딱 정보가 나와 있어요. 근데 요거는 미리 사이트 띄워놓으면 더 좋을 텐데 이거는 이 사이트는 대학 어디가는 그 대학교에 대한 전형과 그런 정보뿐만 아니라 직업에 대한 정보도 다 나와요. 그래서 내가 어떤 그 직업에 대해서 알고 싶으시면은 진로 정보 들어가서 키워드로 검색하셔서 찾아보셔도 되고 대학 학과 전형을 종합적으로 보고 싶으면 대학 전형에 일반 대학, 전문 대학 있는데 그거 보시고 대학명을 입력하면은 아까 전처럼 이렇게 다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한꺼번에 보기 위해서 물론 특정 대학이 있으시면 그 특정 대학 홈페이지에 가시는 게 더 정확하세요. 요거는 좀 종합적으로 보기에 너무 편리한 도구이기 때문에 제가 요걸 선택했습니다. 자, 그럼 대학 어디가는 이 정도만 하고요. 대학 알림이라고 있어요. 알림이. 자, 요거를 자, 포털 사이트에도 검색해 주세요. 대학 알림이라고요. 대학 알림이 검색을 하면은 네. 하면은 자, 첫 번째 화면. 저는 이거는 PC 버전이고요. 뭐 스마트폰 버전은 좀 디자인은 다른데 그래도 괜찮아요. 자, 우리 어떤 대학 찾을까요? 일단 제가 그냥 서울대학교 그냥 해봤어요. 그냥 서울대학교로 우리 한번 찾아보세요. 자, 첫 번째 그 키워드에 서울대학교라고 해서 검색을 한번 해주세요. 검색하셨나요? 자, 검색하시면은 PC 버전으로 이렇게 가로 형태로 나오고요. 모바일로 보시는 분들은 세로로 나와요. 그럼 신입생 경쟁률이 나오죠. 제가 캡처한 건 2020년 버전이고 2021년 올해도 경쟁 나와 있으니까 올해는 아마 여러분들 모바일로 찾으시면은 경쟁률이 5.3대 1로 나오고 취업률은 70.9% 그대로 나오고 13.63 이게 전임 교원 그러니까 거기 학교에 있는 교직원 수 한 명당 학생 수예요. 13.64명이죠. 그죠? 예. 그리고 학생 1인당 교육비가 얼마야? 4억 8천, 6천, 맞죠? 4,860만 원이군요. 죄송합니다. 여기 또 단위가 1,000원이라서 제가 좀 헷갈렸네요. 이제 학생이 졸업할 때까지 평균적으로 학비가 이 정도 든다는 얘기입니다. 4,824만, 이렇게쯤. 화면상으로 4,824만 7,900원, 이렇게 나온 거죠. 그리고 학생 1인당 도서자료수는 190.5권, 1인당 장학금은 300만원 좀 넘네요. 그리고 기숙사 수용률이 25.3. 요거는 이제 학생 전체가 만약에 100명이면은 25명 정도가 기숙사를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도 외국인은 950여 명 있고, 평균 등록금은 얼마예요? 600만원이 좀 넘어요. 그리고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이 52% 이렇게 했습니다. 네, 요게 그 서울대학교의 어떤 스펙이에요. 근데 요렇게만 보면은 자, 조금 어려우니까 잠깐만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대학 개별 공지 가면은 이렇게 또 이렇게 상세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대학 개별 공시라고 아마 이 모바일 버전에서는 서울대학교 본교 학교 규모 뭐 몇 명 갖고 여기 중간쯤에 아마 대학 개별 공시가 있죠. 지도 홈페이지에 3개 있으면 대학 개별 공시를 클릭하시면은 네, 요런 정보들이 모바일 버전에서는 좀 나와요. 학과 정보, 공시 정보 이렇게 쭉 나오죠. 제가 언급했던 부분이 좀 더 상세하게 나온 거예요. 취업률이 몇 %인데 몇 명이라는 게 좀 구체적으로 나오고 재학 충원율 그러니까 우리 전교생이 몇 명이다. 그런 것도 나오고
자, 이게 총원율이 왜 114%냐면 요거는 이제 그 군대 가고 휴학생들까지 포함을 해서 100%가 넘어요. 그렇게 해서 114.8%고요. 그러니까 총원율 정원 내에서는 99.8. 그러니까 서울대를 합격하더라도 뭐 학비를 내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또 사정상 다른 학교를 진학하거나 뭐 이런 경우에 어떤 입학을 포기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어요. 100% 다 들어가진 않아요. 그래서 99.8%가 나오고 이렇게 학생 1인당 교육비도 쭉 나오죠. 자, 이렇게 학교 정보를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학교 어떤 거 있는지.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 한번 쳐볼게요. 뭐, 근데 서울대가 저 아까 나왔던 요거 뭐죠? 요 정보. 잠깐만 뒤로 가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좋은지 나쁜지 잘 모르잖아요. 비교가 안 되니까. 비교가 안 되죠. 자, 그러면은 저는 대구 사람이니까 제가 대구대학교를 한번 쳐볼게요. 자, 대구대학교를 쳐볼게요. 만약에 서울대하고 비교하려면 그냥 다른 지방대하고 비교하면 딱 분명히 나오니까. 자, 저는 대구대를 검색해봤습니다. 검색하니까 자, 읽어드릴게요. 대구대학교는 신입 경쟁률은 5.1대 1이고요. 서울대랑 큰 차이는 없죠. 취업률은 51.7%. 여기서 차이가 나네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가 여기는 서울대는 13분 정도인데 여기는 31명이에요. 그러니까 교직원 수가 좀 부족하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교직원 한 명이 30명 이상 커버한다는 얘기예요. 서울대는 교직원 한 명이 13명 정도 커버하는데 여기는 31명 커버한다. 교육비는 쌉니다. 교육비는 서울대보다 싸요. 1인당 교육비는 1263만 9천원. 근데 여기서 또 확 결정나요. 1인당 도서자료수는 85.2권. 서울대는 190권 넘었잖아요. 한 사람당 190권 정도의 도서를 그냥 확보한다는 거예요. 전체가 다 책을 본다고 가정하면. 그리고 1인당 연간 장학금은 이 정도. 서울대보다 오히려 좀 많아요. 이건 많은데 기숙사 수용료는 서울대보다 훨씬 좀 낮아요. 4% 정도 낮네요. 21%. 그래서 이건 학교마다 어떤 내가 그런 거잖아요. 학교가 뭐 점수 커트라인도 있고 그 명성도 있고 물론 그런 걸 보고 내가 학교를 선택할 수 있지만은 실제로 내가 뭐 어디 지방을 가시거나 뭐 기숙사 수용률도 봐야 되고 학비가 실제적으로 얼마나 드는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현실적인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가 대학 알림이 사이트입니다. 여기. 그래서 우리 당사자인 분도 그렇고 혹시 학부모님이 혹시 시청하고 계신다면은 우리 자녀가 갈 학교가 어느 정도의 어떤 취업률이나 여러 가지 어떤 시설을 보충하고 있고 기숙사는 얼마나 완비되어 있는지 등을 다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라고 보시니까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있고, 자, 이제 커리어넷. 커리어넷은 교육부에서 제공하는 학과정보 교육자료가 수록되어 있어요. 자, 여기는 진로 상담이 가능해요. 여기를 클릭하시면은 Q&A 형식으로 실시간 커리어넷 한번 검색해 보세요. 커리어넷 검색하시면은 진로 정보막 커리어넷 이렇게 날 거예요. 그거를 눌러 보시고요. 여기도 검사도 있어요. 여기도 진로 심리 검사도 있고 그런데 진로 상담이란 걸 딱 들어가시면은 상담 신청이라고 딱 들어가면은 로그인 이거는 회원가입을 해야 돼요. 회원가입을 만약에 하면은 여기서 이제 내가 묻고 답하고 하는 그런 진로 상담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요 커리어넷은 진로 상담 쪽으로 좀 이용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진로 심리 검사도 있어요. 그 안에. 그렇게 해서 내가 실제로 이 진로에 대해서 고민이 있거나 나의 길을 정확하게 잘 모르겠다, 헛갈린다 이런 분들은 이것도 다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집에서 좀 편안한 시간에 진로 심리 검사도 받아보시는 것도 추천합니다. 딱 그렇게 해서 그리고 네 번째 사이트는 어떻게 보면요 여러분들한테 정말 좋은 아주 밀접한 그런 사이트인 것 같아요. 워크넷이라고 있습니다. 한번 검색해 보시겠습니까? 워크넷이라고요. 자, 저도 검색을 해볼게요. 자, 워크넷 검색하시면은 차시고 들어가시면은 요런 화면이 나와요. 요건 PC 버전이고 모바일 버전은 조금 다르게 나올 겁니다.
좀 더 심플하게 나오고, 여기는요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그런 사이트고요. 취업 사이트입니다. 그러니까 요거 보시고 우리가 이제 선취업이니까 이제 취업할 만한 회사를 검색하실 수도 있지만, 근데 제가 물론 그렇게 이용하라고 제가 띄워드린 것도 있지만은, 여기는 또 입시하고 다르게 취업과 관련된 사이트예요. 그러니까 진로는 더 분명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직업진로라고 나와 있어요. 모바일 버전에서는 네 번째 칸이죠. 채용, 내 주변, AI 추천, 직업진로 이렇게 있죠. 직업진로를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진로 상담도 받을 수 있고, 직업을 검색하거나 관련된 학과도 검색할 수 있고, 중요한 건 여기가요, 앞에 있는 커리어넷보다 직업 심리 검사가 좀 많아요. 이만큼 있어요. 이만큼. 이제 청소년 직업 흥미 검사에서 문항이 그러니까 이제 직업 심리 검사 총 19개고 청소년 관련된 심리 검사만 7개나 됩니다. 그래서 내가 좀 더 정말 내가 이러한 진로를 선택하는 게 정말 내가 어울리고 맞는 것일까? 라는 물음이 있는 분들은 이런 검사를 통해서 내가 여기 이런 성향이 있구나. 내가 이쪽에 취업을 희망하거나 이쪽으로 진로를 선택하면, 아니면 이렇게 진학을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진로 검사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이 사이트를 활용해서 지금이라도 만약에 좀 내가 좀 어디로 갈지 좀 갈팡질팡하신 분들은 지금 연휴잖아요. 연휴 때 집에서 이런 검사도 한번 받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네 가지 사이트까지 다 맞췄네요. 그죠? 이거는 제가 이제 실시간으로 이렇게 만나 뵙고 물어보고 이렇게 알려드리고 이러면 너무 정확하고 좋을 텐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과연 이게 사이트를 잘 들어가셔서 활용을 하시는 방법을 이렇게 파악을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이 상황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진학에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은 이거 말고도 전형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어떤 전형이 궁금하시거나, 아니면은 고교학점제를 좀 디테일하게 알려달라든가,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으시면은 또 학교 측에 요청을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제가 또 제 연락처도 공개하는 편이라서 여기서는 공개는 안 되지만 추후에 이제 여기 선생님께서 요청하시거나 그러면 제가 언제든지 전화로도 상담을 해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내가 지금 디자인 고등학교 왔지만 디자인으로 내가 좀 더 뭐랄까요, 좀 진로를 희망해서 살리고 꿈을 펼치시면 너무 좋지만, 내가 혹시나 좀 다소 이게 좀 어렵다, 나랑 좀 맞지 않다, 좀 새로운 좀 진로가 필요하다 이런 분이 계시면 어떤 꿈을 꾸든 괜찮아요, 지금은. 그래서 남은 생활 잘 보내시면서 원하시는 대학에 입학하시고, 그리고 원하는 취업 활동하시면 바로 취업하시고, 취업 후에도 얼마든지 대학을 진학할 수 있다. 이거 아니더라도 사이버 대학을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재택에서 집에서 이렇게 공부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사이버 대학을 졸업해도 일반 대학원 이렇게 박사과정 얼마든지 밟을 수 있는 루트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취업을 해서도 우리는 언제든지 공부할 기회가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취업 활동도 열심히 잘 준비하시기 바라면서요. 자, 이 정도로 할까요? 네, 오늘 선취업 후진학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상재 강사였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수많은 학부모님, 학생분들 대단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